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는 격상 시기를 놓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첫 소식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언제든지 그 유행 상황을 보고 3단계 격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3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4일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0개 관련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르기 전 격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 일평균 187.5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3단계는 필수 활동을 제외한 이른바 셧다운에 가까운 상황이라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교합니다. 2단계 때와 달리 카페나 식당, 학원, 영화관, 오락실 등 중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도 잠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타격이 클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취업자 약 35%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어렵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빠른 3단계 격상이 오히려 경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적 손실이 적었던 이유는 2, 3, 4월 달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유행 초기에 가급적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심 중인 정부의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이른바 V자 반등은 물 건너가고 올해 2% 역성장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조윤석 기자입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가 2차 유행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2%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코로나가 재확산할 경우 2%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주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이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안 낮출 수 없고요. 원래도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 경기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면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선방했던 건 도시 봉쇄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경우 경제, 사회 활동이 멈추고 2차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V자 반등보다는 비관적인 W자 형태, 이중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자신했던 V자 반등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만 시행돼도 연간 성장률은 최대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재원 마련은 100% 빚에 의존해야 한다며 우려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발생 초기보다 현재의 경기가 더 낙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되는 이번 주 경기 상황을 보고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주장과 달리 1차 지원금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도 홍 부총리 결단의 걸림돌입니다. 저는 1차 재난금 지원 시기보다는 경제 여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4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는 가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상컨대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당정은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선 정부 예산을 더 쥐어짜내라는 여당과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홍 부총리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수건을 더 짜내면 국가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추가적 여지가 어떻게든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각종 전시나 세미나, 포럼 영역들에 대한 과감한 일괄 중지를 할 대목이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한계에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된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때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10조 원을 마련했지만 2차로 지급할 경우 모두 빚에 의존해야 해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차 추경을 포함해 43.5%로 상승했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을 진행할 경우 그 수치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동안 높은 국가 부채 비율 문제를 지적하던 미래통합당도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할지 전 국민에게 지원할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지급 대상과 시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디램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 제재 강화로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업체들의 선주문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디램 현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종거래 가격도 지난달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디램 가격 하락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규제 대상을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반도체로 확대한 게 대표적입니다. 만일 제재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당장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조금 개선될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진정이 안 되면서 회복세가 불안한 상황이고요. 공급이랑 수요가 맞아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좋아진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도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과 중국 화웨이발 공급 축소,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백신이라 독성이 없고 수율도 높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mRNA 백신의 개발이 빠르면 10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mRN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RNA란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로 인간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유전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DNA 백신과 달리 세포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율이 높습니다. mRNA만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른 백신 플랫폼에 비해서 장점입니다. 개발 방향이나 전략에 따라서 mRNA 백신이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는 아이진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 연구 및 생체 반응 시험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그런 실험들과 더불어 mRNA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럽형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IG는 올해 전임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임상 일상에 진입하겠다는 목표입니다. ST팜은 지난 6월 mRNA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모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관련 항암 백신과 항바이러스 백신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mRNA 기반 기술을 확보했고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릭스는 mRNA에 영향을 주는 RNA 간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마친 비대흉터 치료 후보 물질은 오는 9월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이상 시험 계획 신청에 들어가며 RNA 간섭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은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치료제 시장의 가치는 2018년 34억 달러 규모를 형성한 후 10년간 연평균 9.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